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이대호 진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리를 비웠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원탁의 기자들 K에서 함께하고 있는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좀 많이들 정답 맞춰주셨는데 정답은 임금 피크제죠.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대신에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피크 꼭대기를 찍고 내려와서 임금을 조금씩 깎는 제도인데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3008님 임금 피크제 저도 3년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당연히 임금이 깎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드네요. 0187님 임금 피크제 이해가 되는 제도긴 하지만 한 살 한 살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기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 금융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시 기준으로 코스피가 4,160선 0.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미국 FOMC 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약간 반영된 것 같고요. 코스닥도 940선 0.5% 정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6원대 어제보다 살짝 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상됐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약간씩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돈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돈에 대한 모든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실 때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최대한 꼼꼼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맞춤 해결책 자세하게 마련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은 성공예감 선물 3종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YG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까지 푸짐하게 저희가 쏘겠습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에서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공지사항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글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도착한 사연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52살 동갑 부부입니다. 전 재산은 약 6억 5천만 원. 내년에 그러니까 53살 되는 내년에 조기 은퇴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김경필 머니트레이더와 함께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김준범 기자님 나오시는 건 전 좀 봤습니다. 저도 많이 뵀습니다. 유튜브에서. 예. 일단 오늘 사연 보셨잖아요. 네네. 일단 52살이시고 아이가 없는 딩크족 부부고 네. 전 재산 6억 5천만 원. 이게 사실 뭐 누구나 꿈이죠. 은퇴하고 파이어족 하는 게. 그렇죠. 이분들 그 상황을 보셨을 때 네. 최소한 월급처럼 노후 자금이 한 달에 얼마씩은 좀 있어야 네. 이런 걸 좀 계획할 수 있다. 그런 좀 어떤 공감된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 딩크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말씀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자주 뭐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딩크족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맞벌이이면서 아이는 없는 더블 인컴 노키즈 네. 이게 이제 딩크족인데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딩크족을 선택하는 이유 아마 최근에도 MZ 분들도 딩크족을 선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한테 너무 들어가면서 나의 생활도 또 나의 경제적 여유도 없어지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두 사람만 좀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인데 딩크족이세요. 근데 제가 만나본 딩크족들은 사실 자녀한테 돈 들어가고 교육비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부분 들어가느라고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가 없어도요. 아이 없는 나름대로 돈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까 매일 어디 스킨스쿠버 세계적인 포인트를 여행 다닌다든지 뭐 어디 캐나다 가서 오로라를 보러 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아니면 뭐 고양이를 한 3마리 키운다든지 뭐 강아지를 또 3마리 키운다든지 그래서 제가 만나본 딩크족들은 자녀 교육비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 정도의 노후 생활비가 있으면은 나는 좀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늘 고민인데 일종의 제가 뭐 공식 같은 게 있으면 공식 좋을 것 같은 같아요. 거가 네.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원리금을 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김준범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네네. 지금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하고 대출 원리금을 빼고 남은 생활비가 순생활비예요. 순생활비. 근데 이 순생활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순생활비가 왜 자녀 교육비나 대출 원리금을 빼느냐? 이제 노후에 우리가 은퇴할 때 즈음이 되면은 자녀 교육 대출 원리금은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 네네. 만약 이걸 내고 있다면 네네네. 어쩌면 은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순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생활비보다 많이 줄어든다고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순생활비에다가 1.5에서 2 정도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필요한 돈이 그 정도로 그 정도다. 걷어야 그러니까 된다. 이분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주실 때 수입이 500만 원, 지출이 350만 원이라고 하셨고 예. 대출 원리금이 90만 원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교육비 뺄 거는 없죠. 예. 예. 그러면 뭐만 빼면 되냐면 대출 원리금 대출금만 빼면 되는데 예. 그거 빼고 난 순생활비가 지금 350이에요. 350. 거기에 최소 1.5배. 거기 최소의 1.5배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525만 원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확 늘어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같은 것도 뭐 그때 제 트레이너님 콘텐츠 봤는데 그걸 뭐 계절 소비라고 부르던데. 계절 지출. 네,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여윳돈 쿠션이 좀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예. 것도 있고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5일 근무 2일 여가 생활의 시스템이 예, 예. 7일 여가 시스템으로 아.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네, 우리가 쓰는 생활비를 보면 사실 뭐 반찬값, 쌀값이 올라가서 생활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우리 생활비에 들어와 있는 문화 레저에 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또 엄청나게 문화 레저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란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달에 순생활비 350만 원에 1.5배 정도인 525만 원이 매달 통장에 꽂힐 수 있는 날 은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생활비에 1.5에서 2를 곱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일하실 때는 일주일에 이틀 놀지만 그렇죠. 은퇴하시면 일주일에 7일을 쉬고 놀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억제해도 지출이 늘 수밖에 안 없다. 됩니다. 예, 아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노후 생활 좀 전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완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5일 근무하고 2일 일하는 시스템에서 바로 7일 여가 생활 시스템으로 넘어가시면은 소득 그러네요. 충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임금 피크제 얘기를 우리가 좀 전에 했었는데 예. 임금 피크제하고 퇴직을 하시면 퇴직하시고 10년 동안은 바로 은퇴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5일 근무 2일 여가 시스템이 바로 7일 여가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3일 사회활동 4일 여가 생활 시스템에 한 5년 10년이 있어야 돼요. 일종의 뭐 반은퇴? 그렇죠. 아. 반퇴. 반퇴. 영어로 세미 리타이어먼트입니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어떤 것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 다음에 완전 은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조기 은퇴가 오늘 고민이다, 꿈이다, 하고 싶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꺾어서 죄송한데 525만 원. 예. 딱 잘라서 그냥 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놓을 때가 두 분이 은퇴를 완전히 하실 수 있는 때다라고 목표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하면은 지금 사연자님의 그 사정을 보면은 남편이 음료 배달하시면서 월 400만 원을 네. 번다고 하셨고요. 아내분께서 아르바이트로 50만 원 정도를 예. 보탠다.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안 되네요. 하시면 안 되겠네요. 조기 은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자연인이 되면 가능. 자연인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네네. 현실적으로 본인도 이거를 얘기하면서 답답하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뭐 그러겠죠, 당장 뭐 내가 네네네. 은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뭐 본인도 좀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이가 52세라고 하셨으니까 예. 국민연금이 나오려면은 국민연금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연금 수령이 되니까 13년 남았네요. 아직도 13년 남았고요. 아, 예. 그다음에 지금 노란우산공제에 50만 원 내고 계신다. 이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은 우리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퇴직금 적립하는 것처럼 하시는 저축인데 예. 퇴직연금이 근데 이제 이게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만큼은 또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은 또 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한창 지금 돈을 물론 뭐 엄청 과소비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돈줄 상담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 구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성장기. 이때는 돈을 안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누가 메워주죠? 부모님이 다 네.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후기가 마이너스예요. 돈을 그렇죠. 못 버는데 돈은 되니까.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는 누가 메워줘야 되냐면 본인들이 활동하는 활동기에 플러스로 메워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금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네, 지금 네. 이거 듣고 계신 뭐 네. 우리 성공예감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젊은 분들이 듣는다면 내가 지금 플러스를 내는 이유가 뭐냐? 이 왜 돈을 벌고 다 쓰면 안 되느냐? 지금 내가 생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봤을 때 맨 마지막 문제집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분이 이제 50대라고는 하셨지만 3, 40대부터 사실 3, 40% 정도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3, 40%요? 소득에.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벌면 30만 원을 그렇죠. 모아야 그러니까 물론 100만 원을 번다면 네. 안 되겠죠. 100만 원을 번다면 네. 뭐 당연히 그건 고정비가 많이 버나 네. 적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뭐 저축할 돈이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률이라는 게 나이가 젊을 때 높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은 낮아지거든요. 예. 저축률이라는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저축하는 지금 안 쓰고 미래에 양보하는 비율인데 금액은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저축 비율은 사회초년생 때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쓸 돈이 적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저축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결혼하면 아이 낳으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3, 40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3, 40대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 월급의 30%에서 40% 정도는 사실은 투자나 저축을 해야 된다. 제가 들으면서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40대 후 중반인데 네네. 3, 40% 저축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진짜 안 네. 된다면은 정년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반퇴 소득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일 근무 2일 여가 생활의 시스템에서 나 퇴직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등산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15년간은 아까 얘기했던 세컨잡이나 반퇴 소득이 한 10년 15년 따라 붙어야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사연자분들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러한데 네. 이분들께서 은퇴하시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배달 일을 13년 동안 맞아요. 해왔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지쳤다. 네. 그리고 이제 부인께서도 아르바이트로 뭐 막 큰 돈은 아니지만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소득이 있으니 좀 반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너무 힘들다는데 좀 이 정도는 저는 예. 그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은퇴를 해도 됩니까?라고 얘기한 게 완전 은퇴가 아니라 반퇴라면 저는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반퇴라면 괜찮다. 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 어쨌든 자녀한테 들어갈 교육비 부담은 없으니 예. 지금의 생활비를 조금 더 담백하게 좀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좀 덜 쓰더라도 네네네.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조금 내가 몸이 좀 힘이 드니 일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2, 3일만 하면서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냥 나 너무 만사 힘들다. 그냥 완전 은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소득만 봐서는 안 되고 자산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령 내가 은퇴한 이후에 계속 월 적자라고 해도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은 네. 이제 까먹고 이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예. 빼먹으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2살 동갑 부부신데 부동산이
대출을 빼고 네. 3억 8천만 원 순 자산이 있고 대출이 한 1억 5천 있는데 이게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지금 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은 말씀하신 대로 네. 3억 8천. 주식이 2억 7천만 원. 어우, 주식이 그래서 뭐. 이제 자산이 6억 5천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아니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까?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아예 자산이 없는 분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전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려면 대한민국의 중장년층들의 가장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 자산의 80%가 유동화가 힘든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6억 5천 자산 중에 무려 41%가 금융자산입니다. 주식이에요.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은 있지만 최근에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분이 조금 강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자녀 교육에 대한 미래 부담이 없다는 점. 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몇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집 하나만 달랑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려 전체 자산의 41%가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라는 점. 네. 그다음에 집이 또 어쨌든 대출을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갚게 되면은 나중에 주택연금 같은 것도 전환할 수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주택연금 3억 8천 만약에 3억 8천 이 집이 3억 8천보단 더 비싸겠지만 한 3억 8천 정도 되는 집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종신연금형으로 한다 그러면 부부와 본인 나이가 배우자와 본인 나이가 55세를 기준으로 56만 원 정도 월 현금 흐름이 발생을 네.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2억 7천만 원 지금 주식 갖고 계신 게 만약에 배당주다. 배당주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5% 정도 배당을 받는 거 많으니까 예. 그걸 계산해서 감안해 보면은 합하면은 아까 주택연금에서 받는 돈 그다음에 이 돈 합치면 1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113만 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연금하고 주식에서 어찌 보면은 11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 2억 7천이랑 부동산 3억 8천을 종신 연금화 시키면 그렇죠. 예. 매달 현금으로 예. 113만 원 정도가 113만 나온다. 원 정도가 나온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저축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예, 걸 예. 다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생활비인 350만 원의 절반인 170, 80 정도는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때요? 두 분이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눠서 뭐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그러면 얼추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5일, 6일 근무하던 거를 한 2, 3일 정도로 줄이고 조금 이렇게 절약하면서 생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생활비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버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그 사연자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은퇴를 해도 이제 반퇴란 용어는 안 쓰셨지만 부업을 하겠다. 부업.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는 신발을 되파는 리셀러랑 뭐 고장난 기타를 수리해서 팔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벌 거라고 하고 아내분은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제 짠테크를 통해서 월 한 125만 원 정도는 벌 수 이거 있다. 아내분이 더 버네요. 짠테크라고 하면 뭘 혹시 뭐 앱테크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단순 계산하면은 175만 원 정도의 뭐 추가 소득, 부가 소득이 생기는 건데 이 정도면은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노란우산공제에 들어가는 돈,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현금 네. 흐름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주식 2억 7천에서 배당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편의 어떻게 보면 신발을 되파는 리셀러. 글쎄 이거는 뭐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언뜻 네. 보기에 이걸로 돈을 버시는 슈테크라고 한동안 있었죠. 네,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수입이 나온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제시한 소득이라는 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예. 이렇게 끼워 맞추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노후 소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금액이 정확하게 변동 없이 나오느냐. 꾸준히 평생 나올 수 그렇죠. 있느냐. 근데 주택연금은 변동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원래 저축하던 거 50만 원 그것도 뭐 변동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해 주셨던 이런 소득을 보면은 약간 사실은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물론 그림은 그려지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반퇴하고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은 우리가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상당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빡빡하다. 빡빡하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분이 조금 약간 지금 번아웃이 좀 온 것 같거든요. 아, 몇 건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50대 초반이면 네. 물론 이렇게 음료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 또 몸으로 배달도 하시다 보면 몸을 많이 쓰니까 좀 힘이 드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근데 조금 한번 본인이 한번 리프레시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되게 꼼꼼하세요. 그래서 되게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이제 고려를 네, 하셨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고민 내용이 보면은 이제 조기 은퇴를 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차선책까지. 예, 남편분께서는 대리운전이나 개인 택시도 고려하고 있다. 부산에 사신다고 하는데 예. 지금 개인 택시 권리금이 1억 원, 차량이 차값이 4천만 원, 그러니까 1억 네. 4천만 원 정도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 어떻게 대안이 될까요? 그 이제 여의치 않다, 여의치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생각에 불과하고 진짜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럴 아, 네, 무슨 바에는 안 되는데. 네, 네. 조기 은퇴를 할 게 아니라 진짜 전직을 하는 편이 나올 수도 있다. 개인연금 개인 택시 면허가 지금 부산 1억 정도 한다고 그 얘기해 준. 저는 지방만 가면 무조건 택시를 타면 기사님한테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여기는 개인 택시 운전 면허가 얼마냐. 아, 그 사고 이걸 파는 권리금이요. 물어보거든요. 네네. 이제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개인 택시 면허는 내려갑니다. 가격이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 올라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 대단히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지고 끝없이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면허니까 예, 부울경 지방에서 가장 비싼 이 개인 택시 면허가 비싼 지역이 양산입니다. 아, 부산 옆에는 양산. 네, 양산은 네네. 1억 5천 가까이 하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택시 숫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한 70대쯤 됐는데 아유 나는 뭐 돈 안 벌어도 되는데 집에 있으면 그냥 마누라가 그냥 잔소리를 하니까 예, 예. 그냥 차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아실현형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뭐 소일거리. 소일거리. 네네. 예, 요렇게 뭐 심심하니까 집에 있으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렇게 운행하시면 200만 원 벌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네. 반대로 근데 사연자님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아유 뭐 이분도 조금 모아놓은 재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슬로우 워킹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근데 왜 그러냐면 1억 4천을 투자하시잖아요. 네. 1억짜리 개인 택시 면허를 샀죠.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4천만 원은 또 감가가 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한 2억 투자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2억 투자해서 한 200만 원 한 달에 벌면은 2,400만 원 나누기 2억 정도 하면 뭐 수익률이 거의 한 10% 이상이니까 되게 수익률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내 노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소위 말해서 내 인건비. 내 인건비. 그럼 내 인건비 들어가고 거의 1억 5천 이상 들어가고 2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비생산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아실현형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하시면 안 되고 아주 생계형으로 딱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막 공격적으로 막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잘 버시는 분들은 400, 500도 번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지금 이분이 고민한 게 뭐야? 나 너무 몸이 힘들어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반퇴 형식으로 소일거리로 하자니 너무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생산적이고 그렇다고 생계형으로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지금 그 몸이 힘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뭐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분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함께 고민해주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머니 트레이너님과 결론이 비슷합니다. 좀 말리시는 건데 최경미님이 100세 시대인데 52에 은퇴, 반은퇴는 안 되죠. 백완수님은 마찬가지 100세 시대지만 지금의 40, 50대는 나중에 120세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냅시다 뭐 이런 예. 말씀 아니 근데 주시고 120세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힘을 냅시다가 아니라 힘이 빠져버리는데요. 120살을 산단 말이야. 하면서 힘이 쫙 저는 지금 순간 들으면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일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권유인데, 근데 좀 반대 측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럼 반대로 소비를 좀 줄이면 또 맞아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가 예. 지금 우리 김준범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실 김준범 기자님이 정말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게 흔치 않은 쿠팡 비회원 둘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 이게 진짜 비회원입니다. 예. 아니 이제 지금 딱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우리 청취자분들 귀가 번쩍 뜨셨을 텐데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생활비를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얘는 내가 네.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번다. 네. 아 근데 난 1,000만 원 안 쓰면 나 이게 도저히 생활이 안 돼. 예. 이분은 노후 준비가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고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그냥 소득은 뭐 그냥 3,400만 원밖에는 못 벌어. 근데 나는 한 200만 원, 250만 원만 써도 그냥 동네 산책하고 혼자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도서관 다니고 장도 직접 재래 전통시장 가서 보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굉장히 담백하게 운동하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분이 노후 준비가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이 그런 질문 중에도 있는데 내가 2인 가구가 먹고 쓰고 하는 비용 이런 것들 조금 줄이고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노후 준비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정답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분들 사정을 감안하면은 단적으로 2인 가구가 은퇴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먹고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그래도 적정선일까? 그걸 한번 좀 계산해 주시면. 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보통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에 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최소한 본인 소득의 25%는 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엔겔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예. 엔겔 지수는 소득에서 식생활비가 얼마냐를 따지는 건 아니고 소비에서 식생활비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소득의 25%를 넘는 식생활비는 안 된다. 식비 먹는 근데 거. 여기서 네네. 말하는 식생활비는 장 보는 비용 또 외식, 배달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편의점 이런 네. 거. 하여튼 먹는 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20을 쓴다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120이면 24%예요. 예.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결코 많은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조금 이런 거 좀 줄여가지고 어디 조금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네. 좀 생활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나중에 우리가 반퇴를 하든 완전히 은퇴를 하든 유리하니까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두 분이 맞벌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내는 풀타임 잡을 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예. 알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자녀도 없고 오로지 이제 집안 살림과 남편 뒷바라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라고 써주셨냐면 외식과 배달이 좀 많아서라고 이렇게 써주신 걸 보면은 예. 조금 더 외식과 외식보다는 장보기 예산을 늘려서 식비를 조금만 줄여주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아유 그거 뭐 120, 30 쓰는데 그걸 뭐 10만 원, 20만 원 줄인다고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식생활비는 고정비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줄이는 게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어렵죠. 그리고 고정비를 네. 줄인다는 게. 고정비는 어렵지만 한 네. 번 그 시스템을 만들면 자 그러니까 장보기 예산 최근에 뭐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배달 외식을 시키는 것보다는 1인 가구, 2인 가구는 전통시장에 가면 커스터마이즈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오이 하나만 어떻게 안 돼요? 뭐 감자 하나만 좀 어떻게 안 돼요?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네네. 꾸러미로 사야 되는 마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사실 식비를 좀 건강한 식단을 꾸리면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에 원희 트레이너님께서는 몇 %까지를 25%? 25%. 네. 25에서 뭐 한 명 정도 더 있으니까 1인 가구보다는 네. 뭐 30%만 안 넘으면 네.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다. 문제가 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아내분이 집에서 지금 뭐 아르바이트니까 사실
뭐 밖에 나가서 뭐 5일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니 예예예. 예, 두 분 식사 준비는 좀 외식과 배달이 좀 많다고 본인들이 여기다가 약간 자백 아닌 자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사실 고정비 중에 이제 식비도 식비지만 또 만만치 않은 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네. 보험비거든요. 아, 맞습니다. 특히 이제 또 요즘 뭐 실손보험, 국민보험이나 실손보험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난달에만 병원비로 40만 원이 들어갔다. 아,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서 뭐 다행이네요. 병원비는 되지만 네, 네. 근데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지금 부부 합쳐서 25만 원이고요. 아시다시피 갱신할 때마다 올라갈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구조조정할 여지가 좀 나올까요? 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입을 하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이 보험을 들었다는 건 가장의 질병이나 어떤 유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가장의 경제력을 보호해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종신보험 같은 보험료들이 굉장히 비싼데 그거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가장이나 배우자가 사망 시에 가족들에게 그 굉장히 큰 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죠. 예,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굳이 이 어떤 그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 수억 원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는 없다고 봤을 때 종신보험 말고 지금 말씀하신 뭐 실손이나 암보험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부부가 합쳐서 실손만 25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써주셨는데 실손은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알고 가입을 했는데 실손은 사실 그 안에 보험료가 2, 3만 원밖에 없는데 그 실손에 다른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종신보험이랑 묶여 있는 상해나 거죠. 네. 종신보험이나 또는 무슨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실손은 거부감이 없으니까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실손보험이야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실손보험이지 사실 단독 실손 이분도 지금 실손을 아주 쏠쏠하게 잘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단독 실손을 가입하면 보험료는 이분들 나이대에 4, 5만 원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의 지금 보험료가 얼마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험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예, 25만 원. 25만 원. 네. 아주 높지는 않죠. 이 나이 때. 네. 그렇긴 한데 뭐 이 정도 수준은 대부분 다 유지를 하시지만 진짜 실손만 본다면 한 10만 원이면 두 분이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손이 세대가 있잖아요. 네네. 벌써 4세대까지 나왔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네네. 1세대 실손이 정말 좋은 실손이다. 네. 거의 다 보장되고 네. 4세대로 갈수록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도 뭐 상품 모르겠지만 뭔가 결합된 실손형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가 비싼 것 같은데 네. 그걸 추천하신 대로 단독 실손으로 바꾸면 이제 요즘 나온 실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보험료는 적겠지만 네. 또 말 그대로 보장 혜택, 보험금도 적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더하기 빼기 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네. 거예요. 주로 이제 보면은 보험료의 논쟁, 뭐 어떤 게 보험료가 높다 낮다 이런 보험료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갈아타야 된다든지 타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논쟁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다 보험회사가 마케팅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보험 가입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 오르기 전에 가입해. 그다음에 뭐가 바뀌면 안 좋아진대. 그러니까 안 좋아지기 전에 가입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판매의 그 촉진이 가능한 마케팅 예.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품들 과거 상품보다 더 좋은 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보험은. 그래서 과거 거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 단독 실손 갈아타려고 과거에 좋았던 실손을 깨는 거는 뭐 이렇게 합리적이진 않죠. 그런데 실손 안에 딸려 있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약만 제거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약만 제거한다. 뭐 해지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 물론 어떤 경우는 특약만 해지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한번 상담을 하셔서 어찌 보면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줄이는 것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연자분들 말씀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취미가 다양하시더라고요. 기타, 수영, 서핑, 골프 다 배우시는데 눈길이 가는 게
구청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한다. 아, 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그렇죠. 좋은 거죠. 예, 특히 그리고 네.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 연말정산 시즌인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활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그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생활체육시설 예. 이용료도 소득 공개해 줍니까? 7천만 원 이하인 분. 그러니까 이런 네네네.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 레저 비용도 소비가 이제 걸맞는 소득에 걸맞는 게 필요한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딩크족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녀한테 들어가는 자녀 교육비가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세이브하고 노후 준비가 잘 될까. 주변에선 그런데 사실 다른 친구들 보면 애한테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느라고 시간이 가버리는데 나는 그렇게 애한테 돈 쓰고 시간 쓸 그게 없으니까 대부분 딩크족들은 이 문화 레저에 돈을 많이 써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그러니까- 주변을 봐도 그죠? 뭐 댕크족들 뭐 친구나 지인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비싼 걸 산다든지 그렇죠. 해외여행을 길게 가면 맞아요. 야, 그게 돈이 돼? 그러면 딱 돌아오는 답이 우린 애가 없잖아. 맞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있는 분들은 네. 또 그게 부럽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딩크족들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떤 스트레스냐면 아이가 없는 것도 스트레스, 있는 것도 스트레스죠. 어떨 때는 아이가 없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문화 레저에 쓰게 되는데 이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문화 레저 비용은 소득의 5%면 족합니다. 소득의 5%. 네, 5%. 그러면 5%. 어떻게 돼야 되냐?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미용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문화 레저 비용과 미용 이런 데 쓰는 비용이 소득의 10%가 좋겠다. 그리고 문화 레저 비용이 5% 그러면은 우리 김준봉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25만 원 정도 한 달에 문화 레저비를 써라. 그럼 많다고 느끼십니까? 적다고 느끼십니까? 솔직히 적은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문화 레저 비용에는 여행은 안 들어가요. 여행은 안 그럼 어떤 게 들어가? 뭐 운동? 취미, 운동. 뭐 예를 들면 요즘 분들은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많이 저는 들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충분하죠. 예. 김준봉 기자님도 좀 사실은 약간 기성세대네. 요즘 분들한테 MZ 분들한테 만약에 이거 5% 그러면은 화냅니다. 어떻게 사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래요? 공연 하나만 봐도 뭐 10만 원이 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원히 아까 우리가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원히 1인 가구로 간다면 뭐 그런 논리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예. 이제 김준봉 기자님도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가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쌍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이가 커가면서는 문화 레저비의 이 틈이 없어요. 쓸 없죠. 돈이 그러니까 없어요. 네네. 사실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프에다가 패들보드, 서핑, 서핑. 그럼.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많이 하시네요. 많이 진짜. 하시는데 네네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골프는 아무리 생활체육시설에서 하신다 그래도 비싸죠. 언젠가는 네. 그래도 또 라운딩을 안 가시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싸졌다고 하지만 진짜 비쌉니다.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화 레저 비용이 10% 1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노후 준비는 안 된다. 골프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명 유튜버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비기너는 한 달에 95만 원, 오. 베테랑도 한 달에 70만 원은 든다. 그럼 일단 5%는 무조건 넘네요. 그러니까 95만 원이 5% 10% 안으로 들어오려면 소득이 1,000만 원은 돼야 돼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소득이 지금 내가 950이 안 된다. 그러면 골프는 끊어라. 당근 채소 마켓에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진짜 그 취미도 많으시지만 여행도 좋아하시고요. 우리 네. 사연자분들 꿈을 보니까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싶다. 해외에 석 달 정도는 해외에서 머물고 싶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동남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를 동남아 고르셨는데 플로리다보다는 좀 저렴하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비용이 감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청취자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네. 누구나 이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네. 근데 1년 중에 3개월을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물론 돈도 1년에 3개월을 해외에 나가서 한다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겠지만 네. 일로부터 해방된 분이죠. 그러니까 좀 번아웃이 되시나 봐요. 네. 전반적으로 지치셨나 봐요. 네네네. 만약에 네. 저는 이제 이분이
한 번 정도를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좀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예.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예. 뭐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도 있다. 근데 이런 삶이 계속된다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네. 현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도 하셨는데 어떤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너무 많은 말씀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 딩크족이시고 52살이시고 내년에 뭐 반퇴라도 하시고 싶다는 이 전체적인 예. 소득과 소비를 보시면은 가장 1차적으로 급한 처방을 내려주신다면 어떤 걸로 처방을 일단은 마음의 병이 조금 오시긴 오신 것 같고 예. 아내분도 약간 그걸 지지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아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봤잖아요. 지금 완전 은퇴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고 그렇다고 반퇴는 얼추 그림을 그리면은 되기는 하는데 너무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전직을 하자니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너무 비생산적이다. 전직을 했을 때 택시를 한다고 보면은 그 택시를 거의 풀타임 잡으로 지금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노동력이 투여가 돼야지 유지가 된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몇몇 분들이 아까 응원의 글과 격려의 글과 조언의 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은퇴는 안 된다. 다만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니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떠나라. 잠깐 한 달 정도는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도 처음 보는데 지금 사연자분이 듣고 계신가 봐요. 듣고 계시다가 바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요지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배당주 70%, 성장주 30%, 요 네. 정도면 괜찮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뭐 개인의 판단이긴 한데 저는 네네. 이게 투자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내가 위험 자산을 안정 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가져갈 거냐를 내 위험 성향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투자 가능 기간으로 판단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3년 이내에 내가 큰 돈 쓸 일이 없다. 그러나 3년 정도 있으면 뭔가 큰 돈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50대 50 정도로밖에는 못 합니다. 네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한 5년까지는 큰 돈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 안전자산 3, 40에 위험자산 6, 70 해도 되죠. 나는 한 10년 동안은 진짜 일만 할 거고 은퇴 전까지 10년 전에는 진짜 뭐 돈 쓸 일 없어. 이사 갈 일도 없고 집을 살 일도 없고 차를 바꿀 일도 없어. 그런다면은 한 20대 80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분은 아직 은퇴를 완전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장주의 네. 비율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비율을 왜 높여야 되느냐? 아직 은퇴를 안 했으니까 너무 배당주로만 하시는 거는 조금 네.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으셨죠? 기간을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하라는 말씀. 네, 지금까지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3일과 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11일 만에 국내 법인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사태 책임을 떠넘긴 꼬리 자르기란 비판과 함께 새로운 미국인 대표를 내세워 김범석 의장의 또 다른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내 42개 지역 검찰총장들이 거대 기술기업에 공동 공개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실제 인간과 대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이어서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네.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네, 2167님이요. 정년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 은퇴 이후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건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두 번째, 최종 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김미영 님이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프라임에셋 331 본부 백두현 수석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이 관리급여라는 건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설정해서 비급여 치료비는 낮추고 실손보험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고요. 난항이 예상이 되지만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좀 아껴 써야겠네요, 이 부분은. 예. 그렇죠. 예.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요? 네, 0367님이요. 실비보험은 보장을 받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백두현 수석팀장에 따르면 실비보험 세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1세대와 2세대는 제한이 없지만 무조건 지급은 또 아니고 예.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3세대와 4세대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료에 연간 50회의 한도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약관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를 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김재은 님이요. 지식산업센터에 빈 곳이 많은데 왜 업종 제한을 하나요?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과 관련된 업종만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요즘 지산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공실이 많다고 해서 아무 업종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실 해소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규제를 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은 조치가 네.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사태가 좀 이런 상황이 네.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드리 죄송합니다. 유해진 리포터였습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이대호 진행자를 대신해서 오늘 제가 좀 서투르게 진행했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